안녕들 하셨습니까? 은빛신사입니다.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 목요일 우루과이 경기를 필두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웠던 2002년의 추억 생각나시나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얼싸안고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그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죠.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꼭 2002년의 그런 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흥민 부상이라는 악조건을 이겨내고 필사즉생의 자세로 16강 진출만은 꼭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두 글자 고사성어를 소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세 글자 고사성어도 한번 다뤄달라 하셔서 이번에는 세 글자로 된 고사성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동열의 인문 고사성어이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세 글자의 어원 두 개를 제가 덧붙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실까요? 문외한, 문 밖의 사람이란 뜻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이름. 소동파는 북송시대 최고의 시인이다. 당나라 시가 서정적인데 비해 그의 시는 철학적 요소가 짙다. 그가 독림사에 묵을 때 시 한 수를 지었다. 물소리는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이고 산빛 또한 부처님의 청정법신이로다. 밤새들은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전할까? 어느 날 증오선사가 아몬선사를 찾아가 얘기를 나누다가 소동파의 이 시를 언급하며 아몬선사가 말했다. 그의 설법에는 길이 없으니 어디에 도달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 않은가? 증오선사가 반박했다. 그가 시냇물 소리는 부처의 설법이요. 산빛은 청정한 부처의 몸일세라고 읊지 않았습니까? 경제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몬선사가 다시 말을 받았다. 문외한일 뿐이다. 아몬선사의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루던 증오선사는 이튿날 동틀 무렵 갑자기 의구심이 풀려 개송을 읊었다. 동파고사는 하고픈 말이 너무 많아 소리와 빛이 울타리 속에서 도달하려 하네. 계곡물이 소리라면 산은 빛이니 산과 물이 없어야 수심 깊은 이에게 좋으리라. 이를 아몬선사에게 보이자 그가 말했다. 자네 또한 문외한이구먼. 아몬선사가 두 사람을 문외한이라고 한 것은 그저 식구 몇 자로 설법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이다. 송대의 불교서적 5등 회원에 나오는 얘기다. 문은 분야나 전문을 뜻하며 문외한은 아직 바깥에 있는 상태, 즉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미봉책, 터진 곳을 임시로 깁다. 이를 임시변통으로 처리함. 춘추시대 주나라 환왕 때의 일이다. 환왕은 제후국들의 패권 싸움으로 허수아비 천자국으로 전락한 주나라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자 정나라를 치기로 했다. 당시 정나라 장공은 나라가 날로 강성해지자 천자인 환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환왕은 침공에 앞서 장공의 위세를 꺾고자 왕실 경사로서의 정치적 실권을 박탈했다. 장공은 이런 조치에 분개해 조현, 신하가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배하라는 일을 중단했고 환왕은 이를 빌미로 징벌군을 일으키고 제후들에게도 참전을 명했다. 왕명을 받고 진나라, 위나라 등 여러 제후국의 군사가 모이자 환왕은 자신이 총사령관이 되어 정나라 정벌에 나섰다. 천자가 직접 자기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는 자장격진은 춘추시대 240여 년 동안 전무후무한 일이다. 정나라 수길에 도착한 환왕의 군대는 장공의 군사와 마주했다.
정나라 공자인 원이 장공에게 진언했다. 지금 좌군에 속한 진나라 군사는 국내 정세가 불안해 전의를 잃었습니다. 하오니 먼저 진나라 군사부터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진나라 군사들이 달아날 것이고 환왕이 지휘하는 중군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럼 채나라의 우군도 맞서지 못하고 퇴각할 것입니다. 이때를 노려 중군을 치면 승리는 우리 겁니다. 원의 진언은 적중했다. 장공은 물고기들이 떼를 짓는 것처럼 촘촘한 원형의 진을 쳤고 전차와 전차 사이의 틈은 미봉했다. 결국 환왕은 어깨에 화살을 맞고 물러났다. 춘추 좌시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미봉은 원래 두루 꿰매듯이 빈 공간을 메우는 생각이나 꾀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늘날에는 의미가 변형되어 옷 따위 터진 곳을 임시로 깁듯이 실수나 잘못된 것을 대충 가리고 적당히 넘어간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안시. 신자위를 보며 흘겨보다.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 완족은 삼국시대 위나라 출신 사상가이자 문학가이다. 성격이 호탕하고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다.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던 현사, 중림 7년 중 한 사람으로 관료 생활을 했지만 권력과의 밀착을 경계했고 은자적 삶을 추구했다. 완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해일한 자가 조문을 갔다. 그런데 완적이 반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신자의를 보이며 무시했다. 해인은 그런 멸시에 언짢았지만 영정 앞이라 절만하고 돌아갔다. 해이가 동생인 해강에게 완적이 무례하고 오만하다며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해강이 말했다. 완적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명이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을 무시하지요.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신자의로 홀대합니다. 해강이 술 한 동이야 고문고를 들고 조문하러 갔을 땐 완적이 아주 다정한 기색, 푸른 눈으로 그를 맞았다. 역시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해강은 따뜻하게 환대하였지만 해인은 세속적이라 여겨 홀대한 것이다. 진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눈빛과 얼굴빛은 말보다 더 진심을 담는다. 사이비.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본질이나 바탕은 다른 것. 중국 고전 사서 중 하나인 맹자 진심편에 맹자가 제자 만장과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나온다. 만장이 스승 맹자에게 묻는다. 공자는 자기 고장에서 행세하는 선비인 샹원을 덕을 해치는 자라 했습니다. 한 마을에서 칭송받으면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째서 그들이 덕을 해친다 했는지요? 맹자가 답한다. 샹원은 비난하려 해도 지적할 게 없는 듯하고 꼬집으려 해도 꼬집을 게 없는 듯하고 행동이 청렴 결백한 것 같지만 속내를 감추고 세속에 영합한다. 그러므로 덕을 해치는 자라 한 것이다. 공자는 비슷한 듯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하셨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건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신 때문이다. 공자는 문질 빈빈을 강조한다. 문체와 바탕이 어긋나지 않아야 빛이 난다는 뜻이다. 문체는 언변, 외모, 포장, 디자인이다. 바탕은 인성, 자질, 콘텐츠다. 부실한 콘텐츠를 화려한 포장으로 가리는 것도 사입이고 허접한 영혼을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가리는 것 역시 사입이다. 우리 사회는 유독 사이비가 판을 친다. 열리지. 나무가 맞닿아 하나가 됨. 애틋한 남녀의 정을 이름. 양귀비는 당나라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아 권세를 누린 인물이다. 그는 안사의 난으로 도주 중에 자결 아닌 자결로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 경국지색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일컫는데 양귀비도 그중 한 인물이다. 양귀비는 전국시대 월나라의 서시, 한나라 때의 왕소군, 삼국지에 나오는 초선과 더불어 고대 중국의 4대 미녀로 꼽힌다.
당나라 시인 백거의 장안가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시다. 7월 7일 장생전에서 깊은 밤 사람들 모르게 한 약속.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높은 하늘 넓은 땅 다할 때가 있건만 이 한은 끝없이 계속되네. 열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이다.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남녀 사이 혹은 부부애가 각별함을 비유한다. 예전에는 효성이 지극한 부모와 자식을 이르기도 했다. 시에 나오는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상상의세로 부부 사이의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 간절하면 닮는다. 꿈도 닮고 사랑도 닮는다. 간절하면 절반쯤은 이미 거기에 닿은 거다. 철면피. 쇠처럼 뜨거운 낫가죽. 뻔뻔스럽고 염치 없는 사람을 이름. 5대 말기와 북송시대 초기 학자 손강원이 쓴 북몽세원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학식이 풍부하고 재능도 많아 진사시험에 합격한 왕강원은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세도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온갖 아첨을 했다. 어찌 이리 시를 잘 지으시는지요? 무엇을 입으셔도 이리 눈이 부시는지요? 덕이 그리 깊으신지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봐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한 번은 어떤 권세가가 술에 취해 매를 들고는 물었다. 내가 그대를 때린다면 어찌하겠는가? 왕광원이 선뜻 대답했다. 네, 저항하지 않겠소. 그러자 권세가는 마구 매질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비아냥거렸다. 그대는 어찌 수모를 모르는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는가? 왕광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쁠 게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왕광원의 얼굴이 10겹의 철갑과 같이 두껍다고 했다. 여기에서 철면피라는 말이 생겼다. 철면피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든 낫가죽이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뻔뻔한 사람을 이른다. 낫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한무치와도 뜻이 같다. 인간의 가면은 삿된 이익 앞에서 벗겨진다. 때론 이익 앞에서 가면을 쓴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동물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값 속에는 부끄러움이 포함된다. 무진장, 다함이 없이 감춤,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리킴.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의 적벽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천지간 모든 만물에는 모두 주인이 있으니 내 것이 아니라면 털끝만큼도 취하지 말지어다. 오로지 강에서 부는 맑은 바람과 산들 사이로 떠있는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면 색이 되는구나. 이는 아무리 가져도 금할 사람 없고 아무리 써도 끝이 다함이었구나. 이는 조물주의 끝없는 보고이니 나랑 너랑 함께 즐길지어다. 소동파의 적벽보.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멋진 부이다. 여기서 부란 시와 산문의 중간쯤 되는 글이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공짜인 아름다운 자연은 끝이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끝없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부처님의 덕은 끝이 없고 모든 것을 다함없이 붓는다는 불교 용어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주마등, 등불에 달린 말, 사물이 덧없이 빨리 변하는 것. 중국은 고대부터 정월 보름날에 각양각색의 등을 다는 풍습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마등이다. 형초 세시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정월 보름에 등시장을 열어 소나무의 풀 모아 사거리로 통하는 곳에 울타리를 엮어놓고
그 아래에는 화려한 등을 건다. 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 종이로 만든 사람과 말을 걸어놓고 불을 회전시키는 것을 일러 주마등이라 했다. 등 위에 둥근 원반을 올려놓고 원반의 가장자리를 따라 말이 달리는 그림을 붙인 후 밑에서 촛불을 밝히면 등 내부의 공기가 대류 현상을 일으켜 원반을 돌게 하는데 이 원반이 돌면 말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마등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주마등은 여기에서 유래하며 지금은 세월의 빠름이나 어떤 사물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혹시 여러분들 이 주마등 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이 주마등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것을 보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조악하여 이런 공연을 한다 해도 아무도 안 보겠죠? 이상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세 글자 고사성어 및 어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